여러분, 사람을 잘못 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오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20년 넘게 미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망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진 날 밤 응급실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보호자요? 며느님이십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늦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완고하게 틀려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순종이 덕목이고 입을 다무는 것이 어른의 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는 한 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며느리입니다. 지금 저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은 꺼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그걸 가슴속에 묻어두고 썩혀왔습니다.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2016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지기 시작하던 무렵 아들이 그 아이를 처음 데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뒤로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던 사람. 그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뜨개질에서 눈을 들어 그 아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개질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선을 그어버린 채로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는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부감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해 보였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또박또박했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저의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면 건방진 거라고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소리 없이 일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릇이 없군.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당당함을 버릇 없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버릇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때론 무례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례한 건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왜 그 아이가 싫었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싫어했던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잃어가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자리, 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리, 그 자리를 그 아이가 차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내 앞에서 울던 날 저는 그걸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저는 식장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잘못입니다. 결혼 후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저보다 며느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도 둘이 갔고 마트도 둘이 갔고 영화도 둘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아주 많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부부니까요. 저는 그때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된장국이 짜다. 간을 이렇게 맞추면 어떡해. 그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조심할게요. 저는 또 말했습니다. 조심은 매번 조심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 사실은 된장국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를 잡아야 했던 거겠죠. 또 어느 날은 화장실 청소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제 했다고 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또 해야지. 매일 해야 하는 거야.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줬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뭘 원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지면 제 자리가 다시 생길 것 같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입이 삐죽 나왔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또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 오래 살다 보면 사람 얼굴을 다 잊게 돼. 그 아이의 표정은 삐죽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불만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매번 참았습니다. 정말이지 잘 참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와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착하더라고. 시어머니 병원도 혼자 모시고 가고. 저는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차 태워주는 거지. 이웃은 그 뒤로 며느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맞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막 앉으려던 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수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전화야? 아들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전화면 여기서 받아도 되잖아. 아들이 망설이는 사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재빠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2개월째라는 자동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짓 했어? 그 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카드값이 2달째 연체라는데 무슨 짓 한 거야?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카드 관리 잘하거든요. 그럼 누가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 아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답만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소리쳤습니다. 이런 뻔뻔한 것을 봤나?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 아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카드는 제 명의가 아닙니다. 그때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내 카드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 감싸려고 그러는 거 알아? 됐어. 그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 아이가 저는 2달 동안 이 집 카드 빚을 제 통장에서 대신 갚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영수증도 있고 이체 내역도 있어요. 왜 자꾸 저만 의심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그날도 며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이라도 보여봐. 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과 이체 영수증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통장과 영수증을 꺼냈을 때도 저는 끝까지 그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위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더 적어졌고 밥을 차려도 같은 식탁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자. 그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부터 저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 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감당을 못해?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아드님 챙기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빚 독촉 전화도 받고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그거잖아. 다들 그러고 살아.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집이 잘 됐으면 해서 한 겁니다.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해서, 아드님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 저는 그 말을 그냥 내뱉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도 아니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발 아드님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드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날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눈 마주칠 일도 없고 말을 조심할 일도 없다고.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반찬이 있었고 국이 끓여져 있었고 제 약이 날짜별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뭐 먹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제대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약통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약이 왜 없지? 병원 예약 수첩을 들추다가 예약일이 2달 전에 이미 지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달 병원 예약을 챙겨줬습니다. 약도 타다 놨고 보험료도 납부일에 맞춰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현관에 독촉장 2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세 독촉장, 관리비 연체 통보, 봉투를 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을 지탱하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밤에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드님 이준혁 씨 어머님이세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다가 결국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병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는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 아드님이 연락했어요. 저한테는 연락이 됐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서류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조용한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꽤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담도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정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입원비 관련해서 며느님이 오셔서 먼저 정리해 주셨고요. 이건 며느님이 이미 낸 겁니다. 저는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며느님이 오랫동안 많은 걸 감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 빚도 며느님이 계속 갚고 계셨고요. 어머님 병원비도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 병원비도요? 네, 기록에 보면 지난 1년간 납부자가 며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간 뒤에도 오히려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그리고 저를 위해서까지, 저는 평생 저를 살린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얇았습니다. 많이 여유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제서야 너무 늦게 저는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골목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가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어? 그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도는 되어 있지만 짐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박스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창가 책상 위에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약이에요. 지난달 약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타놨는데 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약봉지들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그 아이는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저의 약을 타다 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눈치를 채고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평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안 돼. 괜찮으면 안 된다고. 나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틀렸어. 처음부터 틀려 있었어. 이유도 없이 너를 미워했어.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없었어. 내가 당당하게 보여서 눈을 피하지 않아서 그게 싫었던 거야. 내가 못난 거야. 어머니가 못난 게 아니에요. 무서우셨던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맞아.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아들이 나를 버릴 것 같아서.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나는 너를 버렸잖아. 나가라고 했잖아. 2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거리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빛이 부드럽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 그 아이의 따뜻한 손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벽을 쌓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그보다 더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무너진 뒤에야 빛이 들어온다는 것도.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도 한동안 거리를 뒀습니다. 관계가 한번 끔 가면 다시 붙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진짜 끝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매주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오늘 날씨가 쌀쌀하더라. 별것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이 조그만 한 걸음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하지만 진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치른 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신 감당한 짐.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다르게 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국을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서 걸어왔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더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늦기 전에 알아보십시오. 저는 저이기도 하고 제 어머니이기도 하고 당신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야기가 그 돌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구할 용기, 다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믿음.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